깊게 패인 손금에 모른 척 해온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이렇게 거칠었는 줄 다시금 알았네.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의 어린 날들을 비춰보았지. 떨어뜨린 입가에 한가득 지나간 시절을 머금고 있었고 맑고 오래된 기억을 여전히 견디고 있었네. 낡고 오래된 기억을 여전히 견디우며 눈물 말리고 있었네. 난 그의 주름살처럼 메마른 것을 본 적 단 한 번 없지. 나를 힘겹게 안고 고요히 눈을 감기에 슬피 우는 법을 잊은 줄 알았고 이렇게 바람 부는 줄 나는 몰랐네. 꽃맺음이 다 한 구분 등줄기는 초라했지만 그가 떠난 자리는 아무랄 것 없이 텅 비어 있게 됐다. 넌 그 걸음으로 성큼성큼 앞장을 선다. 저 길 모퉁이를 돌기 전에 싱긋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앉아서 그냥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2부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대략 한 40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환 선생님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이후 뭐 일정과 그리고 조정환 선생님에 대한 안내도 소개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제 소개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중지성에서 정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다중지성의 정원에서는 주로 K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연구, 문학 평론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정환 선생님은 꽤 오랫동안 제가 책도 보고 공부하고 같이 또 옆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움도 많이 받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사회로 또 제가 오게 되어서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조정환 선생님 아마 강연 내용은 배부된 제목 라인보우의 역사학과 메이데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페이퍼에 담겨 있을 텐데요. 조정환 선생님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원래 전공은 문학 전공이셨어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국근대문학 연구하셨고 그리고 80년대 초부터 민중미학연구회와 그것의 후신인 문학예술연구소에서 민중미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80년대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또 개간지 중에 실천문학 편집위원을 하셨고 그리고 또 80년대 후반에 한국문학 내지는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던 그 노동해방문학 이거 창간을 하시고 주간을 거쳐서 현재는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대표 겸 상임 강사 그리고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1년도에는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으로 일곡 유인호 학술상을 수상하셨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증언혐오 그리고 까판의 문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두 권의 책으로 인권연대 선정 올해의 인권책을 공동 수상하셨습니다. 조금만 제 개인적으로 조정환 선생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8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사회의 담론, 운동, 이론, 실천 등등의 최전선에서 종횡무진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출발을 하셨고 그 노동해방 문학의 이론가 그리고 정치 철학자, 번역가, 출판활동가 그리고 다지원 운영 등의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어떤 특정한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역동성 자체가 조정환 선생님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제도 바깥에 대한 상상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조정환 선생님의 강연 오늘 한번 모시고 들어보겠고요. 박수로 선생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김미정 선생님은 요 앞에 놓여 있는 움직이는 별자리들이라고 하는 문학평론 집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놓여 있는 책이 메이데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건 제가 쓴 책이 아니고요. 제가 기획을 한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피터 라인보우라고 하는 영국사를 전공한 미국의 역사학자의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피터 라인보우의 그 책들이 번역된 책들이 있는데 거기 히드라라고 하는 책은 그 대서양에서 그 활동하던 그 해적들의 역사적 의미, 세계사적 의미를 밝힌 책입니다. 원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지역에서 노예 무역을 당하던 그런 노예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 노예라고 부르죠. 도망 노예들이 해적단을 구성을 하고 이 해적들이 대서양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마룬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일종의 노예들의 해방 노예들의 공동체를 구성하기까지의 그 아주 힘들고도 사연 많은
역사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메이데이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1215년에 영국의 그 귀족들과 민중들이 그 존 왕을 압박을 해서 소위 왕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그 헌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거를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책은 마그나 카르타 선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실제로는 핵심적인 선언이기도 한데 삼림 헌장이라고 해서 당시에 숲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돼지를 방목한다거나 또 과일의 열매를 따서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숲을 자기 생계 원천으로 삼을 수 있던 사람들이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들이 자기 자신의 사냥터로 숲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숲을 이용하던 평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저항을 해가지고 숲에 대한 권리, 숲에서 이렇게 가축도 키우고 또 뭔가 곡물도 재배를 하고 또 과실도 딸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했는데 바로 그 투쟁이 승리를 해서 삼림 헌장, 숲 헌장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바로 그 숲 헌장에 대한 이제 상세한 분석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마그나 카르타 선언은 정치 선언이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개성이 되어 왔지만 삼림 헌장은 일종의 경제 헌장인데 바로 민중들의 그 생활권을 보장하는 헌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무대에서 추방되고 쫓겨나서 지금은 거의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버린 그런 현장을 복구해낸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이야라고 하는 책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토지를 비롯한 뭐 토지라거나 숲이라거나 또 바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인클로즈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바로 이 인클로즈 과정에 맞서는 그 공통인들, 그 바다라거나 숲이라거나 토지를 공동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의 그 저항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바로 이런 이제 저작들의 맥락 속에 그 메이데이가 놓여 있는데 대체 피터 라인보우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라인보우는 지금 뭐 번역된 책이 여기 있지만은 이게 라인보우의 책 전체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라인보우의 저작들의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역사학적인 공통관념을 우리가 추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우선 첫째로는 역사를 왕이라거나 권력자와 같은 혹은 영웅들과 같은 그런 위로부터의 이야기로서 서술하지 말고 그 아래로부터 보자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입니다. 이건 E.P. 톰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정립했던 역사학이기도 한데 바로 E.P. 톰슨의 그 제자가 피터 라인보우이기 때문에 그 톰슨으로부터 물려받은 역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그 민중들, 다중들, 또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또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 라인보우의 그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역사가 그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서술하다 보면 공통장이라고 하는 테마가 가장 중요한 테마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라인보우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통장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도 예컨대 뭐 공유지 운동이라거나 혹은 커먼스 운동이라거나 이런 이름으로 그 영어로 커먼스라고 쓰여지는 그 단어, 제가 이 오늘 강의에서는 공통장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들을 간접적으로 들어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인보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래로부터의 수많은 다중들이 공통장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공통장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이제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역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빼앗겼던 공통장을 회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공통장을 창출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을 자기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규명해내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책들 모두가 공통장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도둑이야라는 책은 그것을 집중적인 테마로 삼은 책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메이데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이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통장 이야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1986년 이래로 메이데이마다 써왔던 그 자기 자신의 글들 또 팜플렛들 예컨대 입실렌트에 관한 글 같은 경우는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노동절 집회에 뿌려졌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일관된 체계로 편집해낸 텍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메이데이 132주년을 맞아가지고 SNS에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그 일해 오면서 노동 기본권을 굳건히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52시간 노동제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또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켰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노동 시간하고 노동 분배 그걸 통해서 노동에 대한 소득 분배를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는 이제 만족을 표하는 그런 글이고 그러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한테 이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런 뭐 메시지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132주년이라고 하는 게 오늘을 계산하는 숫자인데 라인보우의 계산법에 따르면은 132주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할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적색 노동절이라고 불리는 그 메이데이는 132주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890년부터 제2 인터내셔널이 메이데이 첫 해로 삼아가지고 5월 1일 노동절로 기념하자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국제적인 기념일로서 나와왔기 때문에 132주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라인보우 입장에서 메이데이는 그 이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메이데이라고 불리는 그 5월 1일에 행사는 그 노동절 시위조차도 바로 그 녹색의 그 5.1절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메이데이 행사가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횟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BC 천년경 에서부터 메이데이를 가장 길게 잡는다면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메이데이가 한 3,000년, 3,000주년 정도 된다고 말을 해야 맞겠죠. 아무나 많은 분들이 왜 그렇지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는데 오늘 그 점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어두워서 보이시나 잘 모르겠어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메이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북부 중부 유럽의 그 켈트족이 갖고 있던 일종의 그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계절이 있다고 켈트족은 보았어요. 그래서 1년이 두 계절로 나뉘어지고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로 이해를 했었는데 겨울로 들어가는 11월 1일을 샴하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쇠멸, 죽음의 그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그것의 흔적은 지금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서구에서 기념이 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괴기스러운 유령 옷 같은 것들을 입고 좀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를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할로윈데이에는. 그런데 바로 이 겨울을 맞이하는 샴하인, 뭐 그때 당 켈트족으로는 사무인이라고 발음을 했던 모양이었는데 영어식으로 그냥 샴하인이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 샴하인제 때는 바로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축제를 하고 두 번째는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겨울이 끝나고 여름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5월 1일이었습니다. 그거를 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벨테인 혹은 켈트에 가깝게 발음하면 벨타네라고 불려왔는데 이 벨타네 축제, 벨테인 그 축제가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이런 식으로 3일 동안 있어 왔는데 그 문화의 연장선상에 메이데이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메이데이 때의 그 행사는 샤마인 때와는 달리 노래를 부르고 오늘 우리도 시작하기 전에 아까 버둥님의 그 공연이 있었는데요.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수십 메타짜리 보통 한 24m 정도 되는 그런 그 기둥을 세우는데 그걸 폴이라는 말이 기둥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메이폴이라고 부르는 메이폴을 세우고 그 끝에는 사슴 뿔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겨울 동안에 사용하던 것들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이 퀸을 뽑는 그런 행사도 했고 한국에서도 뭐 대학에서 메이 퀸 선발대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메이 퀸을 선발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식의 이제 축제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던 게 벨테인 축제, 벨타네 축제였고 그게 이제 5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게 수천 년 동안 관습으로서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이제 이 켈트족 문화가 그 지도에서 보면은 노란색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가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역사적 지도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4페이지의 그 흐름을
한 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북중 유럽에서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라거나 아일랜드라거나 웨일즈 이런 데로 퍼져나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기도 하지만 추방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게 퍼져갔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로마인들의 그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문화에 쫓겨 가지고 서민 영국으로 가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식의 행로를 밟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제 그때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문화를 어떻게 보면 제패하는 그런 종교로 되었는데, 켈트족들의 경우에는 그 특별한 종교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종교 의식에 가까운 것을 치렀는데 드루이드, 뭐 혹자는 드루이드교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드루이드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드루이드라고 하는 거는 뭐 해리포터라거나 이런 영화들에서 그 이미지들로 현대화된 이미지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지난번 선거 때에 드루킹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김경수 씨하고 선거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소되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드루이드의 킹이라고 하는 의미로 드루킹이라는 말을 쓴 바가 있는데 이 드루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켈트족의 일종의 그 하나의 그 신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의식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켈트족의 일종의 철학도 하고 이 뭡니까 종교적 사제 역할도 담당을 하고 또 예술도 하고 또 의술도 펼치는 그러니까 완전히 종합적인 만능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드루이드들이 있는데 이 켈트에서 드루이드가 되려면은 20년 이상을 이런 뭐 예술이라거나 의술이라거나 학술이라거나 종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제의에 관한 공부를 훈련받았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켈트족에게는 되게 존경을 받고 이 사람들이 사회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회를 이끌어온 일종의 지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드루이드 문화, 드루이드 제의, 드루이드 종교를 기독교가 계속 밀어내온 역사가 서구 유럽의 역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어떤 추방과 배제의 과정이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피터 라인보우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 지점은 1600년대 이후 그러니까 근대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역사적 시기 속에서 이 켈트인들의 축제 문화로서의 메이데이가 어떻게 이제 변형되어 갔는가 하는 지점인데요. 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원래는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월레스톤이라고 하는 기업체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갈 기회를 가졌어요. 월레스톤 주식회사가 미국에 이제 건립이 되면서 1622년에 그 미국으로 처음 건너갔었는데 그때에 거기에 한 1, 2년 동안 머물면서 그 미국으로 건너간 그 영국인들 주로 청교도들이었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맨 처음 건너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간 사람도 있었지만은 미국 역사에서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게 1610년대 건설이 되는데 그 1610년대 그 영국 왕 제임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제임스 타운을 건설한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라거나 그 그린들이라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제임스론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천주교 20년에 건너갔는데요. 그 사람들보다 10년이나 앞서서 갔지만은 역사적인 미국의 역사적 선조를 일종의 그린더지라거나 범죄자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제임스타운 건립은 거의 평가를 안 해주고, 그리고 또 10년 뒤에 이루어진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청교도들을 이제 미국의 건국 시조처럼, 건국의 모태처럼 이렇게 미국 역사가 서술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모턴은 22년에 거기 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영국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해요. 우선 원주민들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내게 됐는데, 원주민들은 원래 모턴이 거기 건너갔을 때는 하루에 뭐 한 4시간 정도도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의 그 생활 관습상. 그런데 청교도들은 거의 뭐 무제한적인 시간, 일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노동에다 바치고 있는 것을 보아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왔다가 1924년에 이제 월레스타인 주식회사를 맡아가지고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보고 배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월레스타인 주식회사가 이 매사추세츠를 떠나가지고 딴 데로 이제 이전을 했지만, 자기는 거기에서 원주민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남겠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메이데이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가지고 메이데이 날 원주민들과 함께 메이포를 세우고 영국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켈트족 문화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원주민들과 이제 이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벌이는, 거기 이제 제가 공생, 공락과 활락의 문화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이제 어떤 축제적 관계를 원주민하고 이렇게 맺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청교도들,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건너온 직후에 거의 죽을 고비에 처해 있어서 100몇 명이 건너갔지만 남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약으로 치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비타민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들을 퇴치할 수 있는 습생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구사일생 거기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을 이제 죽이고, 그들이 가졌던 땅을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유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원주민들과의 교류를 영국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금기시하고 있었는데, 이 토마스 모턴은 원주민들이 생산한 모피를 받고, 또 그들에게 이제 영국의 어떤 산물들을, 주로 섬유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또 총 같은 것도 모피 대신에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장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토마스 모턴이 매우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매사추세츠의 동북쪽에 보면 쇼월스 제도라고 해가지고 제도가 이렇게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턴은 도망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갔다가 또 2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같은 방식의 것을 다시 시도를 하고, 또 이제 재산을 빼앗기고 보호 조치를 당하고 또 추방을 당하죠. 이런 식으로 영국으로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이데이적 문화를 매사추세츠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1637년에는 새로운 영국의 가난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가나안하고 유대인에게서 가나안하고 영국에 있어서의 그 매사추세츠 이것이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면서 그 새로운 영국의 가나안을 집필했는데 청교도들은 이것을 검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저작으로 미국에서 이제 최초로 검서가 되는 도서가 됐어요.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그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모턴의 탄압이 메이드에 대한 그 청교도들의 그 탄압의 시발점이 됩니다. 지금 피터 라인보우는 바로 모턴이 겪은 이 추방과 다시 돌아오고 또 추방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적색화의 과정으로 메이데이가 피를 흘리게 되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그 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나다니엘 호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다니엘 호손은 미국 정착의 운명이 메리 마운트에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메리 마운트라고 하는 게 바로 토마스 모턴이 그 매사추세츠의 그 언덕에 세웠던 그 메이데이 제의를 지내던 곳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축제가 전개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피 흘림, 추방과 배제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갈림길이었는데 바로 메리 마운트가 이제 해체됨으로써 미국의 역사는 축제를 없애고 바로 그 수탈과 착취가 이어지는 그 피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호손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이제 메이데이에 대한 그 탄압이 라인보우는 다중에 대한 공격이면서 산업 노동계급을 창출하는 과정이고 노동시간을 그 늘려서 절대적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치경제학 분석을 가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그 메이데이 문화에 대한 탄압을 통해서 노동이 보편화되고 법칙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은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노동에도 지구의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물리학에서 사물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한 힘 곱하기 거리만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물리학에서는 정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일을 하도록 법칙적으로 일을 하도록 태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널리 퍼뜨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메이데이 문화의 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보편화 과정하고 함께 나가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미국의 아주 빠른 근대화의 과정이었죠. 미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좀 뒤에 나옵니다만 맥코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학기를 만들어서 그 전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 6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해도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그 수학을 해낼 수 있게끔 일종의 그 수학기를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의 그 기계화 과정이 그 메이데이 문화의 소멸과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미국만은 아니고 이런 기계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이었었는데 이 과정 동안에 노동시간은 점점점 길어져 가지고 막스가 자본론에서 그 너무나 오랫동안 일을 해서 막 종기가 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바람에
빵 공장에서 이제 빵을 먹다 보면은 그게 노동자들의 고름이 막 섞여서 나오는 그런 빵을 먹게 되었다라고 할 만치 하루에 16시간씩 막 일을 하는 식으로 노동 시간이 무진장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막스는 자본론에서 그게 1848년 5월 1일 날 영국에서 10시간 노동제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노동자들이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2년 뒤에 1850년에는 10시간 노동제가 폐지되어 버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1861년에서 65년 사이에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제가 폐지되게 되죠. 그럼 노예제를 남부는 유지하려고 했고 북부는 폐지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링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노예제 반대론자였지 폐지론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폐지한다는 건 다른 거니까요. 노예제 반대론자였는데 남부군이 훨씬 더 이제 우월한 전쟁에서 형세를 갖다가 계속 이끌고 나가고 전투에서 그 패전을 거듭하다 보니 이제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바로 이제 이 전선으로 보내는 것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63년도에 노예제를 아예 폐지한다고 하는 선언을 해버리게 되죠. 반대론자가 폐지론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해방 노예들이 북부군에 주력이 되면서 남부군에 대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동력으로 노예가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부에는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장들이 빠르게 이제 들었었죠. 남부에는 농장들이 있었고요. 농장에는 노예들이 필요했지만 공장에는 노예들로 일을 시킬 수가 없었고 소위 자유로운 노동자, 자기 몸을 파는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던 것인데 바로 해방된 노예들이 빠르게 성장해가는 이 공장 체제의 노동력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어쨌건 이런 식의 그 노예제 폐지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남기게 되는데요. 당연히 미국에서도 장시간 노동이 그 기회만 되면은 그 활용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1886년 5월 1일 날 바로 이 아까 말한 켈트족 그 문화의 하나의 그 전성된 날로서 메이데이 날 맥코믹 리퍼 워커스라고 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공장 노동자들의 그 파업에 대해서 경찰이 총을 쏘아가지고 노동자들이 몇 사람 이제 죽게 되면서 며칠 뒤인 5월 4일 날 그 헤이마켓에서 시카고 헤이마켓에서 모여가지고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라거나 아나키스트들이 함께 나서가지고 이 시위를 이끌게 되는데 거기에 엘버트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9페이지에 서술해 두었습니다. 참여를 하게 돼요. 이 엘버트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를 당연히 옹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루시 파슨스라고 하는 여성하고 1872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전후에 사회주의 문화에 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노예제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루시 파슨스는 원래 아프리카 흑인 노예 혈통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혈통도 섞여 있는데요. 이러한 여성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흑백의 그 분리 같은 것들이 아주 이제 그 엄중해가지고 1950년대까지 흑백 분리 정책이 유지되고 있었었는데 1880년대 중반에 거의 원주민 내지는 흑인 노예 혈통을 갖고 있는 여성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게 그 백인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루시 파슨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이 이게 많이 달라지면서 알람이라고 하는 경보, 알람이죠. 알람이라고 하는 신문을 루시 파슨스하고 함께 편집을 해가지고 그 시대의 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시위, 그러니까 헤이마켓 시위에 그 참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체포가 되고 그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체포됐던 사람 이름을 10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샘 필던하고 어거스트 스파이스, 그다음에 오스카 니비, 마이클 슈압, 아돌프 피셔, 조지 엥겔, 루이스 링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제 엘버트 파슨스는 체포가 되었다가 이 중에 한 사람은 자결을 하고 네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루시 파슨스는 영국으로 이제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참여했던 그 시카고 헤이마켓 그 시위에 국제적인 의미를 알리는데 여러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시 파슨스는 그 인터내셔널하고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1 인터내셔널은 해체가 되었고 1889년 7월에 제2 인터내셔널이 그 창립이 되면서 루시 파슨스의 호소라거나 혹은 미국 노동운동가들의 그 호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의 그 1886년 헤이마켓 사건이 일어났던 그 5월 1일을 노동절로 선언을 하고 1890년 5월 1일부터 첫 해로 기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루시 파슨스의 그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파슨스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은 파슨스는 엘버트 파슨스하고 함께 시카고 빈민촌으로 이주해서 사회운동에 투신을 했는데 직접 행동만이 빈민과 노동계급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여성들이 주부의 역할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1905년에는 워벌리라고 불리는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의 설립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반제반전운동을 했고 1930년대 민주당의 뉴딜 정책을 자본주의를 구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거리를 두었었습니다. 1942년에 이제 그 사후에 경찰이 그녀의 유품을 다 없애버려 가지고 대중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지만 1969년도 보스턴에서 주인도 없고 보수도 없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루시 파슨스 센터가 개점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경찰의 그러한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그 투쟁의 그 산물로서 메이데이가 1890년 이후로 계속되게 되는데 바로 이에 맞서서 자본가나 권력자들은 메이데이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돼요. 그 중에는 이름을 아예 메이데이를 노동절이 아니라 인터내셔널은 노동절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노동절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충절의 날이라거나 혹은 법의 날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정권이 메이데이의 이름을 바로 순종하는 노동자의 이미지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 인터내셔널이 메이데이를 결의를 해가지고 국제적인 날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그 투쟁의 효과가 아주 엄청났었죠. 5월 1일이 되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이렇게 딴 날로 옮겨가지고 국제연대 효과를 갖다가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9월 첫 월요일로 이 법의 날을 옮겨가지고 그 효과를 다운시키려고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58년에 5월 1일이었던 노동절을 3월 10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꾼다거나 명칭을 바꾸는 식의 이제 일종의 탄압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들 투쟁은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이루었었는데 가장 먼저 8시간 노동제, 그 말을 빠뜨렸는데요. 그 헤이마켓 시위가 있었던 1886년에 그 매코믹 워크스에서의 그 파업의 요구 조건의 첫 번째가 8시간 노동제였었습니다. 그 8시간 노동제를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1858년에 건설업에서 도입을 했다가 빅토리아주 전체에 일반화하고 1948년도에는 아예 주 5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는 좀 선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1917년 10월 혁명 직후에 8시간 노동제를 선포해서 전국적으로 8시간 노동제를 실행을 했고요. ILO 같은 경우에는 1919년에 여러 가지 6개의 그 협약 중에서 하나로 제1호로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협약을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923년 노동절 이후로 이때 2,000명의 기념행사를 했었는데 1946년 해방 직후에는 20만이 노동절에 우집을 하기도 하고 전쟁기인 1951년에서 53년 사이에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 노동사법을 쟁취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정권이 노동절을 3월 10일로 옮겼다가 박정희 정권이 그 이름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로 바꾼 아주 그 불명의 역사가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해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개성하기 위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1989년 4월 3일 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은 노동자 불명예의 날이다. 또 한국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5월 1일 노동절 전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선언을 연세대에서 한 이후에 1990년부터 5.1절 행사를 꾸준히 투쟁과 함께 전개해 왔습니다. 15페이지에 김남주 시인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를 적어놨는데요. 시간 접사 읽지를 못하겠고 3월 1일은 순종과 포상의 날이고 5월 1일은 존엄과 투쟁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노동절 집회를 계속 이제 불법으로 만들어 왔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근로자의 날을 다시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복귀시키고
그 2021년 5월 1일부터는 법정 휴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윤석열 차기 정부는 그 임금 문제나 또 노동 시간 문제,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고하고 자본에 유리한 방식으로 기업하기 쉽게 만들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 속에서 피터 라인보우는 이 켈트족의 축제 문화가, 즉 녹색의 문화, 숲의 문화가 1886년 이후로는 피 흘리는 적색 문화로 변형되어 왔는데 이 녹색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클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오클리 존슨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에 이제 시골 자연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프랭크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종의 계급 적대에 관한 이론과 사회주의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12년에는 아까 루시 파슨스가 창립하는 데 참여했던 워블리, 그러니까 세계 산업노동자 동맹의 거리 집회에 참가를 한 후에 이런저런 계기로 해가지고 입실렌트에 있는 그랜트 고등학교의 교장이 되었었는데 학교에서 이 사람이 워블리에 돈을 내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는 내쫓기 위해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존슨은 여기에 항의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공개하면서 바로 왜 노동자들에 대한 이 착취와 수탈이 중단되어야 되는지를 선동을 하는 그런 작업을 벌였었는데요. 나중에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식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투쟁할 것을 호소를 하기도 하고 흑인 백인종 모임을 지원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공산당 원이기도 한편 했었었는데요. 피터 라인보우는 이 오클리 존슨의 삶에서 한편에서는 적색 메이데이를 읽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녹색 메이데이를 읽으면서 이 오클리 존슨이 녹색의 공통인이면서 붉은색의 혁명가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클리 존슨의 예만이 아니라 1994년도에 사파티스타들의 봉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원주민들인데 원주민들의 자치를 요구하면서 이들의 공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군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벌이죠. 지금도 이제 물론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멕시코 정부군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면서 자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0여 년에 가까워 2년만 지나면 30년인데요. 이러한 이제 원주민들의 투쟁들의 경우에는 이 오클리 존슨의 케이스보다도 더 공통인들의 자기 해방의 문제가 투쟁을 통해서 붉은색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사례들을 통해서 피터 라인보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색을 통해서만 녹색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붉은색, 고통이라거나 책임, 노동, 투쟁 없이는 녹색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이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붉은색 메이데이의 의미를 녹색 메이데이의 의미와 왜 결합시켜야 할지, 그리고 그 기원을 어디까지 거슬러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상세하게 잘 들려주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시간이 지체되었기는 하지만 5시 26분인데요. 그래도 10분은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9분, 그러니까 즉 6시, 아니죠. 5시 35분에 다시 만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5시 35분에 그러면 질의응답, 더 좀 뒷부분의 이야기들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쉬시고요. 5시 35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죠. 생기지 않을 것을 바라며 살아온 내가 어느 날 속삭였지 나도 모르게 이런 큰일이다 너를 마음에 둔 게 당신을 애처로이 떠나보내고 그대의 별에서 연락이 온지 너무 오래되었지 너는 내가 흘린 만큼의 눈물 나는 네가 웃은 만큼의 웃음 무슨 서운하긴 다 길 따라가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 주길 나는 바랬지 나에게 넌 너무나 먼 길 너에게 난 스며든 길 이곳에서 우린 연락도 없는 곳을 바라보았지 이런 큰일이다 너를 마음에 둔 게 평범한 신분으로 여기 보내줘 보통의 존재로 살아온 지도 이제 오래되었지 그동안 길 따라 다니며 만나 많은 사람들 다가와 내게 손 내밀어 주었지 나를 모른 채 나에게 넌 허무한 별빛 너에게 난 비춰진 길 이곳에서 우린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었지 이런 큰일이다 너를 마음에 둔 게 이런 큰일이다 나를 너에게 준 게 나에게 넌 너무나 먼 길 너에게 난 스며든 길 언제였나
말 없는 하늘 위에 그린 풍경을 자유롭게 헤엄쳐가는 저 아이들. 바람에 석양에 코를 물어 보내어주기 아쉬웠던 지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락사락 소리 내며 흔들리던 내 어린 꿈. 마치 잠들지 않았다고 나 아직 여기 있다고 인사하네. 갑자기 내린 뒤에 젖은 우리는 물들어 가네. 처음 가져보는 너희는 날 부드럽게 간지럽히고 다시 또 나는 어린아이처럼 라라라라라. 처음 가져보는 너희는 날 부드럽게 간지럽히고 다시 또 나는 어린아이처럼 랄랄라라라라 노래를 부를래. 처음 가져보는 너희는 날 부드럽게 간지럽히고 다시 또 나는 어린아이처럼 랄랄라라라라 노래를 부를래. 처음 가져보는 너희는 날 부드럽게 간지럽히고 다시 또 나는 어린아이처럼 라라라라라라 노래를 부를래. 라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돈을 주워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도시 서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밖에는 사람이 도시 서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밖에는 사람이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시 35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놓고는 지체가 된 것 같아요. 그 38분인데요. 지금 다시 시작을 하면서 여기 그 정해진 시간이 6시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제가 마스크도 또 쓰고 있네요. 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오늘의 이제 강연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그 질문과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쉬는 시간 동안에 좀 생각해 두신 질문이나 이야기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처음 질문은 역시 어렵고 한 것 같아요. 앞서 그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냥 좀 제가 소감이라든지 그런 거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려 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어서 말씀들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녹색의 메이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서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을 수도 있었으면서 한편으로 또 지금이야말로 이 녹색의 메이데이의 의미를 환기하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이 녹색의 메이데이 그리고 붉은색과 녹색이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오늘날 가령 모두가 체감하고 있고 문제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게 문제야 핵심이야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의 문제일 텐데 이런 와중에 어떤 다른 입장이든 다른 위치에서든 함께 나눌 수 있을 얘기들이 바로 이 녹색의 지점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도 괜찮고요. 또는 이 강연 안에서의 얘기뿐만 아니고 그냥 저 삶에 대한 얘기 오늘 5월 1일 메이데이에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소감 아니면 질문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좀 아는 분들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는 제가 하지 않도록 편하게 얘기 나누어 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였습니다. 네. 안 하셔서 그냥 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여기 소개 오늘 이 공연 메이데이 이렇게 하면서 이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서 메이데이가 이제 무선 통신 용어 날 구하러 와요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어떤 게 먼저일까 어떤 게 더 어원일까. 메이데이 노동절은 분명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일에 어떤 그런 BC 몇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녹색 메이데이도 있고 적색 메이데이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무선 통신 용어 같은 이제 메이데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해서 뭐가 먼저 찾아보면 좀 물론 나오겠지만 어떤 게 더 먼저였을까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좀 나눴었거든요. 근데 무선 통신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시 기획을 그 말을 같이 끌어와서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강연 기획이라든지. 예. 말씀 알아들었어요? 핵심적인 건. 그 메이데이가 근데 찾아보니까 프랑스어로 원래 프랑스어 어원이더라고요. 메이데이 이게 무선 통신 용어인데 come and help me인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에데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에이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불어서는 에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명사 뭐가 붙으면 줄여가지고 메데라고 하거든요. 메데는 나를 구해 주시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 뜻이 되고 좀 전에 아마 이 주최 측에서 이렇게 홍보 문안 같은 것으로 또는 오늘의 이 제목과 관련해서 통신 용어로서의 메이데이와 그리고 이 오늘 노동절로서의 메이데이를 이렇게 그 음의 유사함을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그것은 저희보다는 이제 여기 주최해 주시고 여기 기획하신 분들께서 좀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 얘기 혹시 해 주실 분이 계실지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그러네. 이게 좀 뭐 선후적으로 진짜 메이데이의 기원이 무엇인지 보다도 어쩌면 이 두 개의 전혀 다르다라고 여겨지는 의미가 오늘날 2022년도 5월 1일에 우리에게 되게 새롭게 와닿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데 혹시 뭔가 이렇게 기획해 주신 분들 중에 그러면요 조금 이렇게 그 안에서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실 동안에 또 다른 의견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불빛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의견 아니고 소감? 네, 소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뭐 노동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노동절 하면 떠올리는 몇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오늘 굉장히 폭넓게 알려주셔가지고 흥미로웠고요. 또 아까 적색에서 녹색으로 이 변환에 대해서도 처음 생각해본 기회가 됐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위 블랙뮤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데 뭐 노동절하고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해주신 부분에서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좀 엮여 있어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새로운 관점을 좀 얻었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이 아프리카계 이 인종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하셨다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블랙뮤직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과 그리고 노동절의 의미 뭐 이런 거 한번 또 뭐 덧붙여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뭐 음악에 관해서 알지는 못하고요. 일단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가 아까 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오늘 132주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주최로 아까 2시에 숭례문하고 시청 사이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 잠깐 갔다 왔는데 한 1, 2만 명 되는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이제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면서 대우를 맞춰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전국 장애인 연합회의 의장인 박경석 님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근데 거기에 오늘 공식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멈춰 반노동, 엎어 불평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근데 뭐 불평등을 없는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임의상에서는 이제 쉽게 불평등을 없애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반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 이제 다가오는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이제 노동에 대해서 노동 잘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그들의 삶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거나 임금을 더 낮춘다거나 또 재해가 나도 그 기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이게 조짐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예방하고 오늘 그 시청에서 통이동 인수위까지 이제 행진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걸 경고하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적이고 훨씬 더 노동자를 불리한 정책을 취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반노동을 멈추라라는 것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질문하신 분께서도 얼핏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찬양할 만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을 그 안에 막 거듭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한자로만 보더라도 노자라고 하는 게 힘역자 위에 불이 두 개나 달려있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데 불이 나도록 힘을 쓰는 거니까 지칠 때까지 힘을 쓴다라는 의미로서 가혹한 일을 뜻하고 있고 프랑스어 말에서는 트라바예라고 하는데 트라바예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고문용어로 일을 시킬 때에 트라바예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바예라는 말 자체가 고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브라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계속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이브라는 말하고 워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엥겔스나 그런 사람들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뭐 활동이라거나 삶이라거나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그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을 8시간 동안 신나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된 노동, 10시간이건 12시간이건 16시간으로 된 이 노동을 적게 하자, 노동을 덜 하자, 노동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거지 8시간 동안 노동을 막 하자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동을 8시간으로만 제한하자라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서 뭐 4시간이라거나 3시간이라거나 하루 노동시간이 줄어들어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노동자들은 반노동의 태도를 취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아까 버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지만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아까 멘트에서 잠깐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 자신이 반노동의 태도를 갖고 이렇게 있는 그런 강제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은 반노동이라는 그 구호가 멈춰야 될 구호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속해야 될 구호이고 그것은 1960년대에는 노동 거부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구호를 가지고 노동절을 맞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종의 오늘날 시민권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노동한다, 노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노동에 대해서 과거에 뭐 사실 계속 있어 왔었던 논의들이기는 하지만 노동에 대해서 해방을 요구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지금 이제 필요한 일들이고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노동의 권리가 있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선생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노동이라는 것 자체로부터의 해방을 상상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든 아니면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하실 말씀. 제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또 없으신가요? 아, 네. 제일 앞에 계신 분이요. 아니야. 그다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노동절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배수아 소설을 읽었는데 배수아라는 작가의 훌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게 노동절에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소설에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봤던 기억이 좀 있는데 지금 잠깐 다시 검색해보면 김미정 선생님이 거의 해설도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 소설을 보면 노동절의 전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노동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일들을 그냥 노동절 어떤 메이데이 뭐가 있어 축제 같은 게 행사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뭐 잔디밭에 나가서 뭐 먹고 쉬고 그냥 거기서 음악을 듣고 이런 것들이 좀 형상화돼 있더라고요. 그 제 기억에는 그 훌이라는 인물이 노동절에 하는 일들이 저한테는 어떤 노동절의 첫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 같은 노동절에 노동 안 하고 그냥 뭐 요리를 해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노동절 행사에 참여를 노동절이니까 노동절 행사에 가자고 해서 참여를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소설에서. 그래서 기억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네. 잠깐 그 배수아라고 하는 작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 소설을 읽었고 배수아 작가의 훌이라고 하는 제목일 거예요. 홀이 아니라 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또 그 책에 뭔가 해설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 독일에서 배경이거든요. 독일 배경으로 추측이 되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 속의 인물들이 노동절과는 전혀 무관한 듯 보이는 그냥 이렇게 일상을 영위를 해요. 그리고 정말 즐기는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쉬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러네. 어쩌면 그 노동절이 캐치프레이즈나 이 구호나 행진 이전에 어쩌면 여기 켈트족으로부터 신화로부터 선생님이 아까 강연을 해주셨듯이 그 축제, 그러니까 나의 축제이겠죠. 나의 쉼, 나의 휴식,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그 일상을 잠시 끊어내는 어떤 이 휴식과 그리고 내가 산다는 게 뭐지를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날, 뭐 이런 묘사로 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마침 들어서 여기 소설 안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문득 어쨌든 그냥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현재의 이런 현안들 그리고 지금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가령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기 이전에 당장 내가 요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산더미잖아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사유하는 것들도 참 필요하겠네. 뭐 이런 것도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소박하게 그냥 이런 얘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말씀 전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한
6시까지 3분 정도 남아서 한 분 정도 이야기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 아니면 아까 주최 측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뭐 또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전태기념관 문화기획 담당자입니다. 기획 의도를 이렇게 물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데요. 그 1921년에 무선 통신 용어로서 메이데이를 3번 외치면 날 구하러 와요라는 뜻이 최초로 이제 공식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프랑스어의 날 구하러 와요에 짧게 말을 하면 영어로 메이데이처럼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상의 유사성으로 이렇게 굳어진 건데 5월절이라는 메이데이와 헷갈리니까 3번 반복해서 말을 하면 날 구하러 와요라는 뜻이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굳이 쓴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 노동절이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날짜라는 것들을 좀 더 시각적이고 또 행사명으로서 쓰기 위해서 그 노동절 뭐 어떤 콘서트라기보다는 뭐 근로자의 날 행사 이렇게 쓰기보다는 메이데이라는 영어를 굳이 붙이게 되었고요. 좀 구구절절한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메이데이를 3번 반복한 이유는 우리의 일과 직결된 삶이 일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을 하는 것이 노동이 꼭 생계와 연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세대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위기감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전태기념관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획 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 의도 사실은 저는 의도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포스터 보면서 되게 감탄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딱 와닿는 그 지금의 모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다 되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더 하실 얘기가 없으시다면 저는 조정환 선생님의 오늘 뭐 이야기 조금 더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를 지으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잠시 제가 지금 기획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건데 비슷한 그 고민,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금 내가 일한다는 거, 내가 지금 노동한다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 나의 삶에서는 무슨 의미이고 뭐 이런 거 한참 고민을 저도 할 때 그때가 2015년 즈음이었는데요. 마침 그때 또 조정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노동과 활동과 그러니까 워크 레이버 그리고 액티비티 이거를 가지고 저 대중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그때 들으면서 되게 뭔가 좀 약간의 이렇게 실마리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긴 이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그 생각이 나서 덧붙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조정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행사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전태일 열사가 1970년에 분신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진주에 살다가 그 남강댐공사를 박정희 정권이 해가지고 고향이 수몰되는 바람에 수몰민으로서 서울로 이렇게 쫓겨 올라왔어요. 그게 1969년도 5월달이었으니까 거의 뭐 비슷한 시기였다라는 생각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전태일 열사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청피노조의 노동자들이 그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거의 밤샘 노동을 하고 있는 그 기록들을 아주 생생하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게 근로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시켜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노동주라고 할 때는 노동의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어떤 생명에 대한 방어책으로 되고 있었고 바로 그거를 지키지 않는 그 기업주와 자본에 대한 아주 절규 같은 게 그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피터 라이모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 남한 그리고 젠텔리오사의 경험만은 아니고 전 세계의 그 무수한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에 수백 년, 최소한 수백 년에 걸쳐서 길게 보면 수천 년에 걸쳐서 겪고 있는 동일한 경험이고 반복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가 없이 수백 년이 흘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노동을 더 많이 더 넓게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 자본의 욕망이 지금 훨씬 더 극심해진 게 아닌가, 불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고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또 가정 속에서 우리들의 정신활동 속에서 어떻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착취돼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가면서 그러한 노동이 없게끔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단축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게 오늘날 이제 기후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 녹색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회에 보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아쉽지만 이렇게 저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신 곳에서 내일부터 다시 일과 일상 평안하게, 안녕하게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